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공동체형 지역화폐, 그리고 제가 항상 평소에 이렇게 좀 마음에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또 멀리서나마 성원하고, 그리고 또, 죄송해하는 그런 한밭네츠 쪽에서 그 초청을 해주셔서,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경 그 선생님, 박경 교수님, 그리고, 조복형 교수님, 평소에 또 가끔 서로 연락하면서 뭐 정책에 대해서 또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그러면 네,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그 고민을 해오셨던 공동체형 지역화폐와는 조금 다른 상품권형 지역화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형 지역화폐에서는 평소 아니 뭐 상품권형 지역화폐가 그게 뭐 상품권이지 무슨 지역화폐냐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앞에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선생님과도 뭐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부의 순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운동의 상승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이끌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라는 지방정부의 권력의 변화를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내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어쩌면 거의 뭐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화폐의 정의. 네, 지역화폐는 저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좀 그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저는 무미건조하게 일정한 지역 한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지역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제 개념정이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한정된 지역, 일정한 조건, 다양한 유형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 가능한 지불 표준이 되는 결제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정된 지역이라 하면 지역화폐의 고유함, 본원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 이제 특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지역 단위의 재정, 금융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자체적인 어떤 결단에 따라서 상당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상당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화폐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인간관계의 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의 활동에 화폐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요소 그리고 관계들의 지역화폐를 개입을 시키면 어떤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관계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내 부를 순환시키고 지역의 경제사회 위기 시에 어떤 재난 극복을 지원을 하고요. 지역 공동체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작년 10월경에 법으로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다만 22년 들어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상층부의 상층부 단위에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정책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역화폐의 사회적 가치 측면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동체 지역화폐라면 왼쪽에 지역 공동체 강화, 오른쪽에 주민 중심의 지역화 이런 것들을 강조시키면서 이번에 이제 한밭페이에서 하려고 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요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평가, 요거는 뭐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그림 보시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화폐 정책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요건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현 단계에서 한번 보자. 지역화폐의 국내적인 요인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지방 소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성향은 하락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고 내수 시장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화폐 예산을 풀었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또 약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경기가 이제 올라오고 회복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산을 꺾어버림으로써 그런 어떤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원을 지금 막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유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강원 에고랜드라든가 물가 상승,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소비 감소, 실질 소득 감소, 긴축 재정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지역화폐의 어떤 필요성은 더 강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지역화폐 정책이 발전 과정 3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96년 이전입니다. 96년 이전에는 지역화폐가 없었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어. 지역화폐 운동 차원으로 한두 곳에서의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문헌적으로는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기 맹하기. 드디어 96년, 95년에 들어서 하청과 그리고 계산에서 한국 최초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출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 단위 최초의 상품권형 지역화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바페이가 아마 98년도, 99년도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속 성장기는 2019년 4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해서 24세 청년한테 25만 원씩 4회 그래서 총 1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상품권형 지역화폐가 경기도 전반에 구석구석에 보급되고 가맹점이 확보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습관이 길들여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이걸 이기급속 성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1년은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지역 단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부흥시키는데 그나마 침체되는데 조금만이라도 떠받들고 있었던 정책이 뭐냐? 그거는 바로 상품권형 지역화폐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부터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정치 상층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정책이 부침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이렇게 왼쪽에서 보면은 그 지원 액수가 발행 금액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발행 지자체 수도 맨 처음에 66개 정도에서 출발했던 것이 지금은 231개, 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냐면 243개거든요. 그 중에 231개에서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약 94.7%의 지자체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 94.7%가 상품권형 지역화폐 정책을 어쨌든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어디냐? 강릉이라든가 속초라든가 아주 특수한 관광지역은 필요가 없다기보다 아무튼 여러 사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꼽을 정도만 채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하면 사실은 경기도였고 경기도가 한국의 상품권형 지역화폐의 표준이자 모범이자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도의 지역화폐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국에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보다 더 일찍 줬습니다. 4월 1일 날 줬습니다. 중앙정부는 5월 1일 날 줬습니다. 한 달 먼저 더 빨랐습니다. 이것들은 지역화폐 망을 통해서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로 태워서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망이 체계적으로 이미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준 것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어떤 그 지원금의 표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주는 거에 그 표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로 코로나 지원금을 다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도 했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공공배달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민간에 보급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책 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연계형으로는요,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요.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청소년 버스 이용 환급, 데이터 배당, 농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거 전부 다 지역화폐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것이 복지수당은 다 지역화폐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지수당, 새로 주는 복지수당은 거의 다 지역화폐로 받는다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받아들여져 가지고 별다른 저항 없이 다 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정책 참여형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문화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도 다 지역화폐로 이제 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난극복 지원 결합형으로 뭐 방금 설명드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역화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의 어떤 그 결단과 그리고 창의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렇게 충분히 넓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융복합적인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물론 경기도가 한 건 아니지만 경기도 의원인 소병훈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을 작년 6월 달에 제정해서 10월 달에 이제 완전히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경기 지역 경제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쯤에 그 홍성 발표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는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추계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에 판매를 한다든가 사회정책에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창출되는 수익들을 그 데이터 수당이라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월 달인가 해서 125원 정도를 다 도민들한테 지역화폐 사용하는 도민들한테 다 돌려드렸어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런 그 기구도 만들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거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성남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만약에 1822억이라는 금액을 시민 배당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역이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약간 동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여기 컴퓨터 상에서는 구형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떤 그 지역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여기 표에 사사분면에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면은 GRDP 그리고 수직면은 그 카드 발행액과 그리고 그 지역민이 소비 그 격차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하성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그리고 이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은요 GRDP는 높고 그리고 지역 내 유입되는 소득이 더 많아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유입이 더 많다면 지역화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출되는 지역이 많은 시군. 그래서 3, 4분면에 그러니까 왼쪽 아랫단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서울과 경계면을 인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전형적인 서울에 묶여있는 배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배드타운은 지역화폐를 강력하게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지역민들의 특성이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문화적인 항유 수준은 수도권 서울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오면은 조금 뭐든지 불편하거든요. 왜 우리는 포장도 제대로 안 해줘? 우리는 왜 극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어디서 사용하느냐? 놀고 먹고 하는 건 서울에서 놀고 저녁에 또 주말에는 자기 동네 와서 하면서 불편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서울에서 뿌리면서 불만은
경기도 지역에 와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이 삶의 형태가 예,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네, 자기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돈을 뿌리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조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예, 앞에. 예. 네. 하나 더. 예. 네. 배달 특급 말씀드렸고, 조금, 네. 네, 뒤로요. 예. 죄송합니다. 더. 아니. 네. 그래서 지역화폐는, 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오늘도 미사일 쐈다 그러잖아요. 항상 냉전체제에서 그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개성공단 중심으로 해서, 예, 메가리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에는 국경을 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지역화폐를 돌리는 거죠. 남북한 지역화폐 통일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요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를 예, 순환시키고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력의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예, 남북 간의 이런 어떤 통상이 전부 다 달러로 예, 매개돼 가지고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서로 간의 손해를 보니까 예, 통일로란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남북 간에 통일된 어떤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그것들이 향후 예, 통일이 선상에서 서로 간의 비용도 줄이고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도 좀 줄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장애인 기본소득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고양, 부천, 수원시는 장애인 숫자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연천, 가평, 양평은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6군데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연천, 가평, 양평에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이 지역의 어떤 그 장애인분들을 통해서 예,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하고 그래서 지역이 조금 더 예, 부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네, 이거는요. 이제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서만 고립돼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역과 연대를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중역형 지역화폐란 내가 A 지자체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 B, C, D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같이 사용하자. 이랬을 때 좀 더 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비자가 편하지 않나라는 예, 구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예, 매출이 특정 지점, 특정 상권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감안된다면은 중역형 화폐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중층형은 중역형과 비슷하긴 한데 A라는 지자체, 내가 살고 있는 A라는 지자체의 인센티브 10% 그리고 주변 지자체에 약 3%, 4%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 지역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지역은 네 이렇게 조금 격차를 두고 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택형, 그래서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추가 선택형, 그리고 자매결혼의 상생형, 그리고 편방향형. 편방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편방향형은 왼쪽에 있는 건 강주광역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전라남도입니다. 자, 강주는요, 전라남도의 GRDP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부를 다 빨아들여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돌려줄 거냐? 지역화폐를 통해서. 강주 지역화폐는 전남도에 가서 쓸 수 있지만 전남도는 전남도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강주에 있는 부가 예, 전남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여기 정서적인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역화폐의 가치와 전망.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공동체형 지역화폐 선생님들도 다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상품권형 지역화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지역화폐 연대와 세분화. 공동체 지역화폐가 저는 네. 한밭 레치가 한 600가구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매출이 보니까 16년도가 최고치를 찍고 17년도부터 극강은 아니지만, 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예,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밭 내치의 어떤 그 구조상으로는 사실은
거의가 규모의 경쟁이 최대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동체 지역화폐가 범위를 넓혀서 커져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분화시켜서 성별로, 취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관심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은 공동체 지역화폐들이 마치 풀뿌리 마냥 흩어져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를 묶어주는 큰 강력화된 공동체 지역화폐, 이런 것들로 묶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바페이가 이런 시도들이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지원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20년도부터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예산 주지 않을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얘기했습니다. 예산 주지 않는 건데 대비는 돼 있습니까? 갈 겁니까? 제대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행안부에서 대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이 사태는 분명히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행안부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이미 그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파국의 국면이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정책을 그만둘 것이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상품권형 지역화폐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 있고 길들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원을 줄였을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을 갑자기 감축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쉽게 그렇게 그 감축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감축을 시킨다 하더라도 지자체 장이 결단에 따라서 예비비를 끌어온다든가 다른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대안들은 지자체 단위에서 또 구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정부는 정부에게 재정 지원을 촉구하되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필요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정말 서울시 같은 데는 지역화폐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특정한 지역, 남부 지역의 일부는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정부 단위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쪽 인구 소멸 지역, 경남, 그리고 전남, 이런 지역은 더 돈을 들여서라도 특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져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폐 은행 신설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화폐에 의해서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설명하실 그 조복현 선생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능 강화인데요. 지금 모든 것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다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사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그리고 또 유통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 플랫폼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단순히 물품 매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생활 놀이터라는 이런 개념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놀고 먹고 쓰고, 그 다음에 즐기고 친구 사귀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지역화폐가 매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구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한바페이는 플랫폼이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플랫폼 운영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했지만 책임지기 싫고 권한 갖기 싫고 운영하기 싫고 귀찮고 하니까 운영사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에 대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신한은행에 자료 하나 사려고 그러면 어지간한 거 사려면 5천만 원, 1,0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엄청나게 멍청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그 지원 예산은 다소간에 유지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책 폐기 지자체도 출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특별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지자체 장이 판단에 따라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예,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동체형 지역화폐는 중앙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후퇴로 역할과 중요성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풀뿌리 지역화폐, 풀뿌리 주민운동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형 지역화폐는 훨씬 더 앞으로 남은 4년간 그 역할이 더 증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 그동안 공동체형 지역화폐가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보면서 니네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런 얘기도 사실 좀 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가슴이 좀 아프고 찔렸는데 이제 상품권형 지역화폐 지원금 안 주니까 정말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입증받아야 될 시기가 앞으로 남은 4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바페이 그리고 한바네츠 모두 기대가 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